유럽이랑 미국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됐던 겁니다. 2024년 7월 달에 그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이 누구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마지막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포린 어페어라는 그 외교 전문지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은 거기서 제목이 뭐냐면 힘을 통한 평화의 규환이라는 그 칼럼 제목이 있는데,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을 이제 그 지역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국.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적이고 가장 큰 위협이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중동인데, 중동은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중동 나머지 아랍 국가들하고 약간의 대립 관계지만 아랍 국가라고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네들끼리도 또 서로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이가 안 좋은데, 어쨌든 이스라엘 하나를 가지고서 근데 중동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중동 지역은 아무래도 지금 석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이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고 과거처럼 뭐 미국이 계속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위가 중국보다는 좀 밀리죠. 미국의 모든 역량이 중국 대응 쪽으로 가고, 유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유럽은 방위비 늘려라. 그리고 방위비를 늘리면서 미국은 손 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뭐 100% 손을 떼진 않겠죠. 하지만 나토에 대해서는 니네가 충분히 능력이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에 의존한 국방 시스템 가지고서는 너무나 적은 군사비를 쓰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제는 미국이 거기에다가 다 그렇게 과거처럼 힘을 들일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에서 세 번째로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유럽에 대해서 미국이 과거만큼 지원을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미 예상이 돼 있었고, 유럽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로는 미국 혼자서 뭐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대중국 동맹을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게 이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과 같은 기존의 동맹국. 거기다가 싱가포르는 전통적인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냥 싱가포르는 어떤 군사적인 거는 아니고 미국하고의 전통적인 파트너였다. 그러면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이 이제 신흥 국가로 미국에서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인도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들이려는 건데, 인도는 스윙을 하는 입장이에요. 인도하고 중국도 사이가 안 좋거든요. 국경 분쟁도 있고. 그렇다고 인도가 미국하고 사이가 좋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인도의 입장은, 또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네들은 스윙을 하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 전략은 지속 불가능하다. 어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도의 여러 가지 파워를 봤을 때 인도는 충분히 스윙을 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전략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인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 대중국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인도는 그렇다고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 브릭스, 확대된 브릭스 쪽으로는 또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양쪽에서 다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인도는 그런 상황인데, 인도하고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동맹이 되기는 어려워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여러 번 충돌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의 그 어떤 제조업 분야를 상당히 잠식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현재 단기적으로 전략적 동맹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미국하고도 손을 걸치 양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중국하고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언젠간 틀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국 러시아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도에다가는 조금 이제 퀘션 마크를 달지만 그래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중국 동맹, 그러니까 대중국 포위망을 짠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그 위협을 느끼는 건 중국이고, 그 라이트하이저라는 이 트럼프 일기 때 무역 대표부를 했던 라이트하이저 같은 사람은 건국 이후 최대의 위협이 중국이다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지금 중국이 많이 성장을 했고 미국도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조금 이제 그 미국이 자기네의 자원,
그러니까 군사적 지원이든 돈이든 모든 면에서 그 부분의 일부를 빼서 중국 견제에 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 유럽은 이제 예전부터 러시아랑 계속 좀 사이가 안 좋은 관계였는데 이제는 미국이랑도 좀 사이가 틀어지면서 좀 양쪽으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유럽이 그런 면이 좀 고민인데 사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90년대 후반부터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WTO 체제에 가입을 하죠. 그러면서 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쯤 되면은 세계 공급망 자체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뭐 좀 저가 가공 무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또 자원도 히토류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도 그 전에는 자체 생산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했었고 뭐 핀란드에서도 히토류를 일부러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그 더티한 작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손을 띈 거죠. 이러한 공급망이 하나가 이제 체계가 완성이 됐었고 군사적인 위협이라는 게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조금씩은 있었지만 전쟁이라는 게 대규모 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어디 내전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았냐 그러는데 그게 전 세계 자체를 갖다가 뒤흔들 정도 그런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한 20여 년 정도가 20년 정도? 요 정도가 태평성대였던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좀 잘 안 믿기죠. 실감이 잘 안 나죠. 태평성대면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별로 못 느꼈는데 막상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거 20년 동안은 군사적인 그런 위협은 상당히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 소말리아 해적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작은 거였어요. 지금처럼 국가 대 국가 간의 전면전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흔치가 않았었죠. 근데 이런 위협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태평성대가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당히 좀 그 국방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해이해졌던 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전쟁의 위협이라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대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앞에 있지만 중국이 쳐들어올 리는 없다라는 인식이 강했었죠. 그런데 유럽은 뭐 더더욱 그랬고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유럽이 재무장을 시작하는 거죠. 유럽이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부채도 높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들이 지금 다 이제 그 방위비 그 증강을 공언을 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금 GDP의 2% 수준이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은 1%거든요. GDP 대비. 그 폴란드가 유일하게 좀 높아요. 4%가 넘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EU 27개국 회원의 국방비가 사상 최고치로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2026년에 약 620조 원 정도 이제 지출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러시아 국방비의 3배. 그리고 중국의 한 1.5배가 되고요.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국방비 지출은 미국이 가장 앞서 있긴 합니다. 가장 많은 양을 지출하는데 이제는 유럽에서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재무장을 오히려 이제 더 촉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분명히 땅을 더 뺐고 겉으로 보기엔 러시아가 이긴 것 같지만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냐 그러면은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유럽을 깨워버렸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단기간에 딱 끝났으면은 오히려 그냥 흐지부지 이러면서 멈출 수 있었는데 러시아도 피해가 크고 뭐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잠재적으로 자기하고 대응을 할 나토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전쟁 목적이 달성됐냐 하면은 그건 그렇게 보기 또 어렵죠, 지금. 최근 유럽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딱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딱 찍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디지털 전환의 실패. 그러니까 특히 2000년대 이후 들어서 미국과 그러니까 90년대부터 그러긴 했는데 서서히 디지털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고 신흥 기업들이 나타나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둔했어요.
느렸죠.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응할 만한 유럽의 기업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유럽은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벤츠, BMW, 뭐 바이엘, 바스프,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뭐 루이비통, 뭐 이탈리아에서도 제일 큰 회사가 무슨 뭐 국영 가스 회사 뭐 이렇거든요. 뭐 우체국 뭐 이렇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을 보면은 다 전통 기업들이에요. 물론 이제 신흥 기업이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네덜란드의 ASML도 있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이 과연 유럽 경제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가 있냐. 미국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미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죠. 근데 유럽은 지금 현재 주도하는 기업들이 보면 상당히 그 오래된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의 격차가 좀 벌어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령화도 상당히 큽니다. 네, 미국은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좀 느린 편이죠. 이민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고령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그 이제 여파가 지금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이게 사실 유럽의 재정 문제는 그 고령화의 그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지금 연금하고 의료비 지출이 너무 늘어나고 있고 사회복지 비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과거부터도 좀 그랬지만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이제 효율성, 뭐 성장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한 나라고 유럽은 좀 그거 외에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 가치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노조라든지 이런 힘도 굉장히 셌고요. 환경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강했고 기존 사업자 보호도 미국보다는 유럽 쪽이 훨씬 강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게 뭐게 잘못된 거냐. 그럼 그런 가치를 버리고 성장만 추구하는 게 옳은 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닌데 문제는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의 지속 가능성,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가치들도 같이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유럽은 조금 그 밸런스가 약간은 무너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졌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요거는 제 주관적인 거긴 한데 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덜 둔다 그러면은 저성장으로 가고 생활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값어치를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유럽이 과연 그러고 있느냐 하는 거죠.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고 소득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불만은 그대로 표현하면서 다른 가치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높게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유럽이 그러면은 그 균형을 잘못 잡은 거 아니겠냐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성과, 성장, 그리고 이 GDP 성장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그런 유럽의 그런 사회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고령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작용을 한 게 지금 현재 유럽의 경기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올라간 것도 상당히 크고 또 하나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 내수가 그러니까 수출은 좋은데 내수는 또 별로 안 좋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중국 내수가 가라앉으면서 이거 유럽의 수출길이 또 확 막혀서 유럽 전체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높아졌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높은 중국 의존도 이 두 가지가 또 큰 영향을 준 거죠. 프랑스도 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프랑스 경제 위기에 대해서 사실 뭐 위기라는 표현 자체가 과연 맞느냐 아니냐는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위기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게 작년인데 그 바이루 총리가 자기의 총리직을 걸고서 감축안, 그러니까 예산 긴축안을 냈다가 그게 이제 부결이 되면서 총리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바이루 총리가 했던 얘기가 프랑스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굉장히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근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진 않은 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프랑스가 지금 114%거든요.
그 재정 적자가 매 해마다 GDP 대비 한 거의 뭐 6% 가까이, 작년에는 5.8%였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EU에서 권고하는 GDP 대비 부채 비율 60%, 그다음에 매 해마다 재정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거의 뭐 더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가 한때 이제 뭐 그 구제금융도 받고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고, 그 당시에 부채 비율이 뭐 230%뭐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리스는 지금 그래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152%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높죠. 그래도 152%까지 많이 내려왔고, 작년에는 재정 흑자를 냈어요. GDP 대비 1.3%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8%. 그러니까 그리스, 이탈리아, 그 다음이 프랑스입니다. 이탈리아가 요새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장기적인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장기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를 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좋아질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추정치가.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전망치를 보면은. 근데 그게 과연 장기적인 추세 전환이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독일이 그 선진국, 유럽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그 부채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GDP 대비 63%. 이게 조금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 독일은 아직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GDP 대비 부채 비율도 2.4%밖에, 부채가 아니라 적자. 이것도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독일이 올해는 이제 국방비를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요걸 조금 완화시켜서 조금 부채 비율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아마 유럽에 있는 선진국 중에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하고 덴마크일 거예요. 40% 이내의,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렇고, 네덜란드도 한 그 정도 선이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들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나라가 유럽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역시 유럽을 이끌어가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그 규모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나라들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독일은 재정 문제는 아직은 괜찮지만, 이제 성장이 너무 둔화가 돼 있고, 프랑스는 지금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채 비율이, 일본은 뭐 200%가 넘지 않냐 막 이러는데, 일본은 그게 높다 그래도 그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부채의 국내 소유 비중이 거의 95% 가까이 되거든요. 중국도 지금 부채 비율이 뭐 드러난 것만 해도 한 120% 되는 것 같고, 지방정부의 그 숨겨진 부채까지 다 합치면 200%를 훨씬 넘는다라고 그렇게 추정치가 나오고는 있지만, 중국도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90%가 훨씬 넘어요. 근데 프랑스는 이 부채의 54%가 해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을 갖다가 밖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동안 쭉 그랬냐 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그 10년 전만 해도 이게 40%대였거든요. 40% 중반에서 한 10년 사이에 이게 10%가 올라간 거예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지금 프랑스가 2030년에는 부채 비율이 128%까지 갈 거라고, 이거 거의 130%가 될 거로 전망을 하는데, 여기에 외국인 보유 비중은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부채는 단순히 양뿐만이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악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부채 비율이 한 30% 좀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미국도 좀 그렇고요. 근데 미국이 이렇다 그러면 오히려 프랑스보단 덜 심각해요.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는 기축통화국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부채의 양도 많고 질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긴축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전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프랑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가 가난한 나라고 힘이 없는 나라냐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조업 경쟁력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아니지만, 현재 악화되고 있는 재정을 보고 있으면은 이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는 거고, 자꾸 악성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뭐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개선을 한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반등할 만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 예상이죠.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 정치적인 문제가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 주셨는데, 현재도 좀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네, 그 상황이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만 잘 해결이 돼서 긴축안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이라도 경제 활력을 살아나면서 기업을 좀 지원하는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프랑스는 다시 또 금방 강한 선진국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도 프랑스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고 우리나라 요새 방위산업 뭐 상당히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프랑스 무기는 지금 전 세계에 많이 지금 팔리고 있고 프랑스의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방산뿐만이 아니라 프랑스가 뭐 제조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경쟁력도 서서히 감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럽 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유럽 경제를 보고 우리나라가 좀 배워야 할 점과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사실 제가 이 유럽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보니까 주변에서 뭐 우리가 남 걱정할 때냐, 유럽이 우리보다 그래도 훨씬 잘 산다. 뭐 당연히 맞죠. 유럽이 아직 그 유럽에서 특히 이제 서유럽의 몇몇 나라들 보면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가장 소득도 높고 잘 살아요. 그건 맞는데 제가 남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그 유럽의 위상이 서서히 약화되고 경제가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는 과정이 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자꾸 들다 보니까 유럽 쪽을 자꾸 지켜보게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경제 활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나타난 거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이 된 상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뭐 나가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기업의 어떤 활동 그리고 신성장 산업의 진출을 막는 쪽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동력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하고 만족을 못하는 거는 과거와 같은 성장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체돼 있으면 사람은 불만을 가져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도 아니고 한 20대나 뭐 이렇게 대학 다닐 때랑 비교해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 당시에 워너비의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고 항상 보면은 모든 게 조금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씩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멈추는 순간에는 사람들의 절망감이 들어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조금 뭐 불만족이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이게 정체돼 있고 곧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까지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들이 계속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한 새로운 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진입 규제라든지 또 기존 사업자에 대한 하고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면은 기존 사업자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기존 사업자 보호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어느 한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서 대체가 된다 그러면은 이분들을 갖다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만 해주는 게 옳으냐? 이거는 장기적인 잠재력을 점점 더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자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는 것이 막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부분들의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약간 유럽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가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도 고령화가 지금 진행 정도는 유럽보다 적지만 속도는 훨씬 빠르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이 저출산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한 20년 후쯤 될 겁니다, 아마.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연금이 굉장히 이제 고갈이 되게 될 거고, 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의료비 지출도 훨씬 많아질 거고 사회보장 비용도 훨씬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곧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해외 IMF에서도 2030년, 뭐 2050년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그때 가면 2050년 정도가 되면은 급속하게 올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하지만 지금 현재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좀 그런 면에서 대비가 우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겁니다. 저렇게 재정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동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조금 있으면 겪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다 같이 한번 좀 심도 있게 사회적 타협을 이루면서 좀 진행을 해나가야 될 텐데 아직 그런 준비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강대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국제적 위상이 사실 올라간 거는 맞긴 하죠. 요새 보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산업도 상당히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반도체밖에 없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에서 수출을 더 많이 하고 특히 뭐 방위 산업이나 조선 뭐 그리고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 떠오르는 기술 중에 뭐 원자력 특히 뭐 SMR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과연 피부로 와닿을 만큼 그러면은 그러한 그 개선이 삶의 생활 수준 개선이 있었느냐.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잘 못 느끼거든요. 우리가 피부로는 잘. 근데 그 원인이 참 아무래도 이게 하나로 다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역시 그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게 됐지만 내수 쪽에서는 만족할 만큼 성장을 하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에서 다양한 비용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자영업 같은 경우는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 비해서 일단은 내수가 약간은 침체된 게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통의 강대국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6위에 올랐습니다. 단시간에 이렇게 강대국이 된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로 그것 설명이 왜 전에 한번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뭐 경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경제보좌관이 와서 뭐 이거는 이렇습니다. On the other hand, 그러니까 반면에 뭐 맨날 그러니까 나중에는 트루먼 대통령이 외파리 경제학자 좀 불러오라고 on the other hand 없는 사람 좀 불러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농담이 있는데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로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가난했을 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인적 자원이 워낙 우수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너무 과도한 건 당연히 나쁜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됐지만 교육열은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 교육열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문맹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막 산업 인력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문맹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기를 쓰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리고 중화공업을 육성을 하면서 처음에 좀 무모한 도전이라 싶었던 것들이 좀 일관된 정책으로 성공을 한 것도 있었고요. 90년대에 들어와서 한 단계 점프를 한 거는 역시 IT 쪽이에요. 그러니까 IT 인프라가 잘 깔리고 IT 쪽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국가를 좀 끌고 나가게 됐고 그러다가 또 운도 좀 따랐던 게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데 대부분은 그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극복을 한 게 97년, 98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그때 다시 성장할 때 물론 벤처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세계 경제에 뛰어들면서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성장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는 좀 운도 따른 요소죠. 물론 이제 실력이 없으면 운 못 따라요. 중국이 성장하는데 그럼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왜 못 성장을 못했냐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만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선진국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어떤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때 또 때마침 중국을 만나가지고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올라온 것도 있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상대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90년대 후반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넛크래커 그래서 품질은 일본에 밀리고
가격은 중국에 밀린다 그러면서 넛크래커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극복해내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뭐 그 인력들 그리고 또 기업의 노력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IT에 대한 그 꾸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성장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해외에서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죠. 한국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야 뭐 그 설명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그 인력이 워낙 좋은데다가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특히 IT 관련돼서는 굉장히 일관되게 좀 지원을 해줬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관계없이 그러한 투자들이 또 좋은 결과를 낸 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세계 6위라고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수가 좀 그러니까 수출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좋은 성과를 냈지만 역시 내수가 좀 불안하다는 게 그러니까 내수가 이게 그만큼 성장을 못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게 세계 공급망이 이렇게 지금 이제 서서히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돼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주는 게 우리나라의 몇몇 산업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은 미국이 저렇게 견제 안 했으면 우리가 이미 추월당했을 그럴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굉장히 불안 심리가 올라가는 거죠. 아,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디커플링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환율이 급상승하고 환율이 사실 그동안 계속 올라갔죠. 예,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평가절하가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수입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 요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수입 물가거든요. 우리 먹거리도 보면 수입품들이 많잖아요. 당장 밀가루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 내수에서는 그렇게 활력이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 문제, 그러니까 청년들의 그 취업이 과거만큼 좋지는 않은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 세계가 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내수 침체가 이게 침체라는 표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침체냐 아니면은 이게 하락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침체된 걸로 느껴지고 이러한 분위기가 더더욱 이제 또 소비를 위축시키는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수출이 잘 되는 거는 이제 대형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가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 그리고 가전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은 잘 되고 있지만 이게 국내에서도 소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의 연결이 조금 약화된다는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그럼 지금 좀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지금 다른 나라도 상황이 비슷한지도 궁금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그 세계 공급망이 과거에는 가장 싼 거를 가져와서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은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그 단순하게 어디에 일시적인 사건으로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장기화될 거라고 다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미중 갈등 저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고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한 나라가 금방 쓰러질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방 무너질 리도 없고요. 또 중국이 금방 망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반서방 연합, 뭐 브릭스 플러스로 대표되는 또 반서방 연합이 있는데 이들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간 지속이 될 겁니다. 거의 체제 경쟁 수준으로 가서 이게 굉장히 장기간으로 갈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지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성장률 자체는 어느 정도는 유지한다 하더라도, 성장률도 과거보다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성장률을 떠나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수입 물가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당연히 각 나라의 겉으로 드러난 지표 이상으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물가와 체감 경기는 더더욱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더더욱 좀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동력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해 보입니다. 정책들이 잘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로 잡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환율 잡힐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글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거는 조금 무리한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잡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작년 말부터도 환율이 올라갈 때 개입을 자꾸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시적으로는 환율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고를 환율 방어에다가 다 쓴다는 것 자체가 일시적으로 낮춘 다음에 그 금방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결국은 수급 문제거든요. 달러에 대한 수요와 달러의 공급.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과거 우리가 97년, 98년에 IMF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장기간 무역 적자를 겪었었죠. 근데 지금은 무역 흑자가 많이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급속하게 달러가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 체력도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화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상황에서 불안 심리는 자꾸 높아지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달러의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고요. 정말로 그걸 정부가 통제를 해서 달러 수요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억제한다 그러면은 경제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인 조작은 저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아마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이제 불안 심리가 오히려 달러 수요를 갖다가 가수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걸 좀 잡아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1,500원이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전망은 어떤 예측의 영역을 좀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고 국제 정세라든가 국내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대규모 전쟁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런 걸 예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숫자로다가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좀 높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걸로 당분간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몇 년이 갈지 그런 거는 또 좀 모르죠. 왜냐하면은 현재 수출이 계속 잘 되고 달러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시 또 안정화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금리를 높이면은 당장 현재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쪽에서는 그게 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 이자 부담이 올라간다는 거는 서민 경제에 아주 치명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도 큰 폭의 인상은 쉽지가 않고 또 유동성은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확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달러 원화의 평가 절하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걸로 봅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 점들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럽하고 봤을 때 아까 제가 유럽과 비슷한 쪽이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지만 유럽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당장 IT 쪽에서 IT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IT 서비스 쪽에서도 네이버나 다음 같은 자체 포털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뒤처지진 않았죠.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기본은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온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 정도의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는 정말 손꼽을 정도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프랑스나 독일 뭐 이런 나라들, 그 이탈리아도 다 제조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람들이 이탈리아 그러면은 제조업 경쟁력이 별로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이나 식가공뿐만이 아니라 기계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그 경쟁력이 높아요. 다만 그게 나라를 끌고 갈 정도의 어떤 규모로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 외에도 대형 지금 제조업들, 뭐 조선도 그렇고 방위산업도 그렇고 아까 말한 원자력 발전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보면은 서비스 쪽에서도 뭐 K-팝이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막 이렇게 끌고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는 안 되지만 뭐 엔터테인먼트나 음식이나 뭐 요새 보면 뭐 화장품도 그렇고 다양한 쪽에서 이제 또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어요, 뭔가가. 그런데 그런 면이 유럽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좋은 면이죠. 다만 이러한 것들을 계속 살려나가고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AI 시대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인프라와 인구 감소가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제조업 경쟁력이, 그러니까 AI가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지금 뭐 챗 GPT 나오면서 아주 그냥 뭐 정폭풍 같은 인기를 막 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 경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AI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돈으로 잘 이제 회수가 안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게 피지컬 AI라 그러죠. 로봇에 탑재를 하는데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은 아직은 그렇게 뭐 상업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크게 활용은 안 되지만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가장 그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로봇 청소기 같은 건데 로봇 청소기도 옛날보다는 이제 기능이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고 그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러려면은 역시 로봇 산업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로봇 산업이라는 게 로봇 산업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들어가는 온갖 반도체부터 기계 산업 이 모든 게 자체적인 제조업 인프라가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당장 로봇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이게 책상 위에서 일하는 산업용 로봇이라 하더라도 이 관절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구성이나 이런 게 열 처리 기술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기계 산업의 그 기초가 없으면은 이게 유지가 안 돼요. 만들 수는 있죠. 근데 몇 번 쓰다가 부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게 관절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양한 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단순히 AI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기술의 아주 총 결집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제조업,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계와 어떤 열처리, 철강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그 높지 않은 걸로 나오지만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갈 때는 거기에 기초를 제공하는 거는 그러한 그 다양한 제조업 인프라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희망이 있긴 한 거죠.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나타나지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완성된 형태로 테슬라나 구글 같은 기업이 나오기는 사실은 시장 규모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있는데, 그런데 테슬라가 과연, 물론 미국 기업인데, 그럼 미국에서 모든 걸 끝까지 다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급망 안에 우리나라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단순히 조그맣게 뭐 나사 몇 개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현대자동차하고 그 연합을 하고 삼성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테슬라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엔비디아도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협력을 많이 하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우리나라 이 시장 규모에서 그러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정도 되는 그 기업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기업,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에서 아주 핵심 공급망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제 희망을 거는 거고. 예. 작년에 금이 모든 자산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배경엔 어떤 이유들일까요? 일단 이제 금 자체가 금의 실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CPM 그룹이라고 이게 금, 은뿐만이 아니라 이게 광물들, 그 어떤 천연 그 재료들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금의 실수요는 뭐냐면은 산업용으로 쓰는 수요 플러스 보석으로 쓰는 수요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쳤을 때 보면요. 이거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일정해요. 그런데 금 가격은 요동을 치고 국제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금 가격이 오르고 요즘에 또 오르는 거는 국제 정세의 불안 플러스 이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이죠. 재정 현황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도에 한 30% 정도 됐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이제 법인세 깎아주고 국방비 많이 그때는 소련하고 체제 경쟁이 막바지까지 올라왔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군사비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2000년이 됐을 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그런 기조가 지금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정책 자체를 보면은 약간 공화당하고 비슷한 식이었어요.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 됐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쭉 지나서 2000년대 한 초반이 왔을 때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됐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게 100%를 넘겨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120%를 넘어가죠. 지금 그러면은 80년대에 30% 정도였는데 40년 동안에 이게 4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러냐? 안 그래요. 유럽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나라가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80년대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내용은 좀 달라요. 미국은 이제 산업에다가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물론 이제 사회보장비도 많이 높아지긴 했죠. 근데 유럽은 그 사회보장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가 다 올라간 게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서민 경제가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 가격이 지금은 뭐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의 실수요는 그대로인데 나머지가 올라간 건 뭐냐면 저장 가치예요. 이제 법정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죠. 법정 화폐에 대한 불신이 계속 높아진 거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브릭스 국가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국가들도 뭐 달러보다는 금을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많이 사는 거는 그런 그 이유도 있는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 어떤 그 금융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물론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탈달러 공급망을 한다 그러면 탈달러가 아니면 기축통화는 뭘로 하겠어요? 없어요. 위안화를 한다 그러면 러시아나 인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우디 같은 데서 그래 위안화로 해줄게. 뭐 일부는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과거의 달러 같은 그런 위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뭐냐면은 자기네들끼리 가장 자기네의 화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는 금 저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보유고가 늘어나면은 자기네의 화폐 가치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금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완전한 금태화는 아니더라도 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화폐 기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그런 전략적인 이유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플러스 단기적으로는 그보다는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던지고 자꾸 이제 금을 살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국제적인 위상, 자기네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금을 더 많이 사모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금과 더불어서 은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은은 또 왜 오르는가요? 은도 금과 같은 이유예요. 사실은 금과 은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부분적인 차이 있는데 장기 추세를 보면은 금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은이 올라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은도 거의 같은데 거기다가 하나가 또 있어요. 은은. 지금 현재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여기에 은이 들어가거든요. 그 은은 실수요 자체도 늘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은 가격을 좌우하는 거는 실수요보다는 여기도 저장 가치거든요. 왜냐하면 은의 실수요가 올라갈 때 오히려 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실수요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은의 가치는 굉장히 빠르게 폭이 커요. 금에 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역시 은도 저장 가치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 베이스 라인도 같이 조금 올라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은 가격이 금 가격보다 상승률은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그 전망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는 게 앞으로 그 공업용 사용처가 은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 받쳐주는 베이스 라인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은 가격도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뭐 구리 가격 뭐 이런 거는 가다가 폭락했다가 또 다시 가다가 뭐 이러더라고요. 은도 폭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수요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그리고 구리도 이제 앞으로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 짓고 뭐 피지컬 AI 나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거 만드는 기술만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 전기를 뭘로 공급하나요? 전부 다 구리예요. 그러니까 구리 사용량이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리는 약간 함정이 있는 게 구리는 대신에 매장량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광산을 또 개발해요. 네, 미국에서도 지금 구리 광산 개발 안 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주변에 환경 문제라든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뭐 토양 오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하면서 개발 허가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광산 하나 개발하려면은 토지 허가국에 40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서류 하나하나가 보통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어려운 보고서 같은 거를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공청회 같은 거 하고 하면은 보통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7년 이상 걸린다고 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게 대폭 단축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구리광산 그러면은, 구리만 딱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구리가 나오면은 구리광산 안에 니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히토류도 같이 섞여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쭉 보면은 지금 이제 광산 개발을 종합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늘리기 시작했어요. 미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호주도 그렇고 다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구리 가격은 수요도 많이 늘지만 공급도 많이 늘 거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도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빠르게 늘 거라고 보는 거죠. 공급이 그만큼 탄력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수요가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 것이다. 보지만 이제 개인들은 투자처로도 금, 은을 많이 보시거든요. 투자처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산의 구성을 좀 다양화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산이 뭐 난 돈이 얼마 없다 그러더라도 그 얼마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비율을 저는 그래서 현물에도 어느 정도 좀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나 은도 일부 투자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원자재들이 가격이 튀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좀 긴 시간 조정을 받아왔는데 비트코인의 조정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긴 시간이라 그러는데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작년 10월에 신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그때 이제 한번 떨어졌고 지금까지 온 거니까 한 2, 3개월 된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때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가격이 확 떨어진 게 보면 오지들이 많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가 뭐냐면 오리지널 갱스터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초창기에 아주 쌀 때 잔뜩 샀던 사람들 있죠. 큰 손들. 이 사람들이 그 고래 중에서 초창기 고래죠. 이 오지들이 이
비트코인은 그때 보면 거의 투매를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팔았거든요. 거래소에서. 보통 그렇게 대규모 거래할 때 보면 과거에는 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이럴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시장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요. 제가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차트를 분석하고 이쪽에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걸 쭉 들어봤는데 오지들이 던졌다.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왜 그 시점이냐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때 분석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오지들이 원래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이제 그렇게 대량으로 매집했던 사람들은 탈중앙화 화폐라는 거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큰 손들이 들어와서 정부나 미국 월가에 있는 금융 기관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함부로 조정하는 그런 화폐가 아니라 이거는 순수하게 시장에서 조정되는 화폐, 이렇게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화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들어오고 정부의, 특히 트럼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거시 변수하고의 연동성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초창기 비트코인의 그 정신이 이미 많이 훼손됐다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산 자체, 비트코인의 생산량 자체는 탈중앙한 건 맞아요. 딱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거는 못 건드리지만 이제는 가격 결정권이 좀 그전에는 어떤 특정한 기관이나 정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근데 그런 실망감으로 던졌다 그러는데 근데 왜 그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확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고가를 갱신하니까 야, 여기 털자 그러고서 일부러 판을 갖다가 이제 흔들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고 뭐 금융기관에서 일부러 이걸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다만 이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렇게 많이 팔 때 그걸 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순수한 개인이나 오지들이 다시 산 게 아니라 다시 금융기관들이 많이 샀거든요.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비공식적 IPO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오리지널 갱스터에서 기관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인데 이것도 뭐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그때 가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언젠가는 좀 요런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건 알았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났고요. 그 과정이. 근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이제는 매도세가 주춤하죠. 그러면서 올 초에 다시 일부 회복이 됐죠. 충분하게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약간 회복이 됐고 그리고 가상화폐의 시장 자체는 양호합니다. 과거에 FTX 파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시장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또 외부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새쯤 조정이 있었다 그러지만 과거에 그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 정도는 큰 조정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에요. 과거에 뭐 8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때는 시장이 워낙에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요새 떨어진 거 보면 그때 그러니까 신고가에 비해서 한 30%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까지 큰 조정은 아닌 거고요. 현재 이제 반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일단은 오지들의 매도세가 주춤했고 이미 많은 물량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전통적인 금융기관, 아주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이 지금 비트코인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규제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요새 뭐 최근 얼마 전에 클래리티 법안에 조금 잡음은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은 그 규제는 완화돼가는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규제가 투명해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정세 불안, 금, 은 같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금과 은 정도 수준의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정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거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로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우려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뭐 떨어지더라도 일시적인 거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춤했고 미국 증시도 최근에서야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시장은 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 흐름을 좀 전망해 주시면.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한 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 약간 기술적인 그 하락도 하락은 아니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하고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그 내재적인 가치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럼 앞으로 경제를 어디서 이끌고 갈 거냐? 역시 빅테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빅테크 기업들하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미국에 많이 분포돼 있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요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물론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뭐 AI 산업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AI 거품론까지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죠. 근데 일시적인 거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배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락도 물론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 지금 현재 피지컬 AI가 자꾸 성장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제 요새 기술 발전 속도를 보고 있으면은 결국 그러니까 AI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직접 AI는 아니지만 그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스타링크가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뭐 무중력 공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뭐 생물학 실험을 한다든지 할 때도 그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이 분자 구조 같은 게 훨씬 더 고르게 배열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실험하는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부산물이 되는 건데 그 부산물 자체도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 실험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도 이제 앞으로 뭐 이제 이렇게 자꾸 방위 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역시 좀 빅테크 중심의 성장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추세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이 있을 수 있어도 제가 뭐 이렇게 주식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한 몇 개월 내에 뭐가 될 거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거를 보면 현재 기술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현재 기술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역시 빅테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 증시가 뭐 작년 저점 뭐 2280 이 정도에서 오늘 이제 5천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큰 거는 역시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게 가장 큽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그 현재 한국 증시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성과가 워낙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것 중에서도 주로 어디가 올랐는지를 보시면은요, 조금 이제 수출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러한 흐름이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또 조정이 금방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래서 뭐 어느 쪽을 갖다가 꼭 뭐 한쪽으로 몰빵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이런 상황일수록,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조금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는 거, 뭐 주식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뭐 현물, 아까 말한 금, 은 같은 경우 ETF를 사면 되니까요.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그다음에 가상화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다양화 시켜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주목해 볼 기준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상당히 소비 패턴의 변화가 많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그 변화 속에서 과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장기입니다. 뭐 한 30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개인은 이제 어떤 식으로 뭐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재정의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좀 사회적인 타협이 필요할 걸로 봐요. 연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처럼 지속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지금 정책의 시야는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회적 타협을 한번 좀 크게 뭔가가 있어야 되고, 지금 또 해외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뭐 강성 노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좀 구조, 우리나라 현재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